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당신밖에 생각 안 나더라. 2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 넙죽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저 여자를 보며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고 제 아이들의 엄마였던 사람. 하지만 그녀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망해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제 고향 친구와 눈이 맞아 저를 벌레처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의 정을 운운하며 제 금쪽 같은 큰딸의 상견례 자리까지 망치려 드는 그 뻔뻔함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녀가 저지른 추악한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지옥 같았던 배신과 20년을 기다려 완성한 통쾌한 응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작은 건설 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며 아내 영숙 그리고 보육교사를 꿈꾸던 큰딸 서윤, 초등학생이던 작은딸 서희와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특히 제 아내 영숙은 부모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 가족에 대한 결핍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헌신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고생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게 제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사랑이 저의 눈을 가리고 있었음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호황이던 사업은 믿었던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공장은 압류 딱지가 붙었고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 손에는 수억 원의 빚더미와 당장 아이들 우유값조차 없는 비참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저는 절망할 틈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막노동을 뛰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 발버둥 쳤습니다. 매일 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땀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는 저를 보며 아내 영숙의 눈빛은 서서히 싸늘해져 갔습니다.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한숨이 거실을 채웠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짙은 화장을 하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술 취해 중얼거리는 그녀의 말 속에 버려진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미련한 저는 그저 제가 못나서 아내가 고생하는 줄로만 알고 미안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가 답답하고 화가 나시나요? 앞으로 더 충격적인 배신과 그보다 더 짜릿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 통쾌한 참교육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지옥 같던 나날 속에서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놈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 민석이었습니다. 놈은 저처럼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망한 뒤로 종종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재원아, 힘들지? 이거 애들 과자라도 사줘라. 라며 가끔 50만 원, 100만 원씩 쥐어주던 민석이 고마워 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사냥감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포식자의 유희였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뙤약볕을 받으며 벽돌을 나르는 동안 민석은 제 아내 영숙과 바람이 나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했던 터라 안 그래도 친했던 두 사람은 제가 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제가 막노동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온 집에는 아내와 민석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하얀 돈봉투 하나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민석은 뻔뻔하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재원아, 미안하게 됐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영숙이 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네가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놔줘라. 제 아내 영숙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눈을 치켜뜨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이랑 살면 우리 애들도 평생 거짓골 못 면해. 민석 씨가 이혼해주면 위자료로 1,000만 원 주겠대. 그걸로 깔끔하게 갈라서자.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라는 놈이 제 면전에 대고 1,000만 원에 아내를 팔아넘기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눈앞이 캄캄해지던 그 순간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를 마친 큰딸 서윤이가 집으로 들어오다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14살 사춘기 딸의 눈에 비친 엄마의 배신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잔인했을 겁니다. 서윤이는 민석의 손에 들린 돈봉투를 낚아채더니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돈 치워.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공주처럼 대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사람이야? 짐승도 자기 새끼 버리고 도망은 안 가. 딸의 절규에도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 위해서야.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다. 라며 짐을 챙겨 민석의 차를 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거실에서 어린 두 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사치였습니다. 문 밖에서 그 모든 소란을 다 듣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작은 딸 서희를 보며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반드시 살아남아 이 연놈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는 도끼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20년 복수극의 시작이자 제 인생이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된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이 배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20년 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린 두 딸을 끌어안고 밤새 통곡하던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내 친구라는 놈은 위자료라며 푼돈 1,000만 원을 던져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뻔뻔한 연놈들이 떠난 집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고 남겨진 건 억 단위의 빚과 이제 겨우 중학생, 초등학생이 된 두 딸아이의 공포 섞인 눈망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절실했던 건 내 딸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빚잔치를 위해 그나마 남은 가구며 세간살이를 모두 정리하고 나니 정말 몸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도심 외곽의 낡은 가구 주택 2층 사글세 집을 겨우 구했습니다. 방 2칸짜리 비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적어도 길바닥은 아니었기에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이랄 것도 없이 가방 몇 개 들고 들어간 그날 큰딸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는 당돌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더 작은 집으로 가서 빚부터 다 갚아요. 아빠 힘드신 거 너무 싫어요. 14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속이 깊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막노동판에 잡부로 시작했지만 틈날 때마다 기술자들을 쫓아다니며 험한 욕을 먹으면서도 타일과 도배 기술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는 제 손을 보며 딸들은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큰딸 서윤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와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생한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제가 집에 오면 혹여나 아빠가 굶을까 봐 서툰 솜씨로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썰어 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볼 때마다 밖에서 묻혀온 시멘트 가루를 털어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고작 엄마라는 인간의 배신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렇게 숨 쉴 틈 없이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던 어느 날 1층에 사는 주인집 할머니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 온 날부터 1층 할머니의 인상이 너무 무서워 우리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던 그 할머니의 소위 말하는 욕쟁이로 동네에선 유명한 분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할머니가 저를 큰 소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혹시 우리 딸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쫓아내려는 건 아닐까?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손에는 큼지막한 접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문지로 덮여 있었지만 구수한 생선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층아, 이리 와서 이거 가져가. 자네 요리 실력 보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사는 것 같던데 애들 성장이 다 망치겠다. 오늘 식당에서 조기 좀 구워왔으니까 가져가서 밥이나 먹여. 할머니는 툭툭 내뱉는 말투로 핀잔을 주면서도 제 손에 뜨거운 조기구이 접시를 꽉 쥐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셋이서 마주 앉아 할머니가 주신 조기를 나눠 먹으며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빠 없는 서름,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던 그 짭조름한 조기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겉으론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저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1층에 함께 살던 주인집 아들 민석이 아닌 또 다른 사연을 가진 집주인 사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독하게 돈을 모으고 기술을 배워야 했는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복수의 불씨는 조금씩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 할머니 가족과 우리가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인연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처와 내 친구라는 놈들이 저지른 또 다른 악행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 우리 가족에게는 단순한 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토록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고 기술을 연마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 머물며 아픔을 공유하게 된 집주인 사장님 진우 씨 때문이었습니다. 1층 주인집은 할머니와 진우 씨, 그리고 그 아들 성찬이,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골목 어귀에서 웬 불량배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고 있는 진우 씨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급히 경찰을 부르는 척하며 놈들을 쫓아내고 그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날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진우 씨 역시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털어놓으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바람난 전처와 내 등을 친 친구, 그리고 뻔뻔하게 자식까지 버리고 떠난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의 이름을 읊조리며 우리는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누구 아버지, 세입자라는 격식마저 떼어버리고 그냥 형, 동생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저와 매일 밤 술잔을 나누며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고 저 또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다시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두 가족이 섞이자 할머니의 밥상은 더욱 풍성해졌고 우리 아이들은 성찬이와 남매처럼 어울리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놈들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배운 타일 기술은 제게 단순히 돈을 벌어다주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무기이자 훗날 내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자존심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1층 할머니와 진우 씨에게 고마움을 갚기 위해 매달 월급날이면 삼겹살을 사들고 내려가 잔치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제 된장찌개 솜씨도 점차 늘어갔고 우리 딸 서윤이와 서희도 할머니에게 살갑게 굴며 친손녀보다 더 살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서윤이를 볼 때마다 우리 성찬이 며느리 삼아야겠다 며 껄껄 웃으셨고 그 웃음소리는 저희 가족이 겪은 비극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운명은 참으로 얄궂게도 시시때때로 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가끔 일 나가다가 마주치는 동네 어귀에서 전처의 흔적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금은 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성실한 기술자로 소문이 나면서 제 일당은 점점 올라갔고 저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하며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내공을 쌓았습니다. 집주인 진우 씨도 제 덕분에 조금씩 밝은 표정을 되찾아갔고 우리 두 가족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끈끈한 연대로 묶였습니다. 어느덧 딸들도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공부도 잘해 교대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서희도 착실하게 자기 앞가림을 해내고 있었죠. 우리 가족의 곁엔 늘 할머니의 따뜻한 잔소리와 진우 씨의 든든한 우정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평화 뒤에는 언제나 먹구름이 끼는 법입니다. 저는 이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인간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다짐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전세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비좁은 사글세집을 벗어나 우리 세 식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날, 저는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이 남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자랐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폭풍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복수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2층 사글세집을 탈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기술자로 제법 입지를 다진 덕분에 무리해서 대출을 좀 끼고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삿짐을 싸던 날 주인집 할머니와 진우 씨 그리고 아들 성찬이까지 모두가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었습니다. 텅 빈 사글세 집을 청소하고 아파트에 짐을 풀며 우리는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쫓겨나듯 들어왔던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내 집을 마련해 나간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사 당일 저는 큼지막한 중식 요리들을 잔뜩 주문해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비싼 고량주를 따라 놓고 우리는 서로의 지난 고생을 격려하며 밤새도록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을 빌려 진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하더군요. 재원아, 네가 애들 데리고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솔직히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아파트까지 마련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네. 저 역시 그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할머니도 제 큰딸 서윤이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 서윤이 정말 대견하다. 시집 갈 때 이 할미가 꼭 좋은 거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들과의 연은 이제 단순히 세입자 관계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 후에도 우리는 수시로 연락하며 서로의 경조사를 챙겼고
진우 씨네 가족은 제게 있어 전처와 그놈 때문에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얄궂게도 평온이 찾아오면 꼭 불청객이 끼어드는 법인가 봅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우연히 전처의 동생, 즉 처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제는 고아원 출신인 전처와 자매처럼 자란 사이였는데 전처가 저를 배신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처를 욕하고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처제는 가끔 제게 안부를 묻거나 명절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전처 소식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처제도 제가 전처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기에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제게 아주 뜻밖의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큰딸 서윤이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제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새 아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대형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남편과 사별 후 아들 셋을 홀로 키워온 아주 심성이 고운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혼이라는 것에 망설임이 컸지만 무엇보다 딸들이 먼저 나서서 제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다 컸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는데 아빠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 아줌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딸들의 그 따뜻한 배려에 저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재혼 후 새 아내는 딸들에게 친엄마 이상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딸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딸들이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재혼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고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아가며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삶도 탄탄대로였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2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끔찍한 불청객이 이제 안정된 우리 가족의 단란한 식탁을 조준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비극의 서막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전처는 어떤 몰골로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왜 하필 가장 행복해진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서 다시금 제 삶을 흔들려 하는 것일까요? 다음에 밝혀질 돈과 미련으로 가득 찬 전처의 추악한 재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업보라는 것은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정된 가정,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어느 날 끔찍한 불청객이 제 일상을 박살내러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현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본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제 인생을 풍비박산내고 도망쳤던 전처 영숙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한때는 꽃 같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과 도끼 어린 눈빛으로 가득했고 입고 있는 옷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도 미안함도 아닌 기묘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야. 잘 있었어? 저는 즉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여자는 뻔뻔하게 발을 들이밀며 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집이 꽤 좋아졌네. 당신 그때 나 버리고 재혼까지 했어? 저는 치가 떨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여보야? 당신이랑 나는 20년 전에 끝났어. 당장 꺼져! 하지만 그 여자는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그 여자가 제 연락처와 사는 곳을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아이들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큰딸이 교사가 된 사실까지 이미 다 조사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쏟아낸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친구 민석과 5년 동안 살았는데 놈이 사업을 말아먹고 바람까지 피우는 바람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혼 후 손댄 다단계 사업 때문에 가진 돈을 모두 날리고 지금은 고시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처절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애들 엄마잖아. 나 애들 좀 보고 싶어. 이제 나 진짜 갈 곳도 없고 동생도 나를 안 만나줘. 나 너무 외로워. 그 여자는 2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죽을 고생을 하며 딸들을 키울 때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던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힘들 때 돈 몇 푼 때문에 애들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였습니다. 제가 거칠게 밀치어내려 하자 그 여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당신이 싫으면 됐어.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줘. 월세방이라도 구하기 500만 원만 줘. 안 주면 애들 직장으로 찾아가서 난동 피울 거야. 자식들 앞길 망치기 싫으면 내 말 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500만 원을 건네주기로 했습니다. 네 돈 가져가. 대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가족 곁에 얼씬도 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그 여자에게 다시는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돈을 쥐어주며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들이 그 여자 때문에 다시 상처받을까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야말로 철저히 대비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며칠 뒤 제 큰딸 서윤이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과연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전처는 어떻게 그 결혼식까지 방해하려 들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이어질 더 치밀하고 통쾌한 참교육을 기대해 주십시오. 큰딸 서윤이가 20대 중반을 넘어 30대에 접어들 무렵 우리 가족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비 신랑의 정체를 듣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가 힘들 때 옆집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1층 주인집 아들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와 서윤이는 어릴 적부터 남매처럼 또 오빠 동생처럼 지내오며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4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다는데 가족들에게조차 비밀로 붙이고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모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우리 가족과 진우 씨네 가족은 마치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미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기에 사돈이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요망한 것들 놀래키긴. 서윤아, 내 손주 며느리가 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고 그 웃음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결혼 소식이 퍼지자마자 제 휴대폰에 발신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기분 나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처 영숙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애들 결혼한다며. 상견례도 한다고 들었어. 나 애들 엄마인데 당연히 나도 가야지. 내 자리가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 가야겠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디서 정보를 얻는 건지. 상견례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제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며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그녀는 광기에 가까운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나 안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상견례 식당에 들이닥쳐서 애들 앞길 망치기 싫으면 조용히 초대해. 나 애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돈 때문이 아니야. 진짜야.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즉시 큰딸 서윤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처가 찾아왔던 일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추악한 과거까지 전부 말이죠. 서윤이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예상 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아니 그 여자 부르세요. 불러서 상견례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어? 하지만 서윤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확실하게 끝을 내야 해요. 우리 앞에 직접 얼굴 보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여자가 낄 자리가 어디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저 여자도 미련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참교육이죠. 저는 서윤이의 그 야무진 결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저 미친 여자가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난동을 부릴지, 그리고 사돈될 분들 앞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드디어 전처와 우리 가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상견례 날 식당 안에서는 어떤 통쾌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에 펼쳐질 그날의 참교육 현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혹여라도 전처가 나타나 딸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망치지 않을까, 혹여라도 사돈될 분들께 결례를 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식당 룸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사돈될 분들은 이미 우리와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연신 성찬이와 큰딸의 손을 꼭 잡고 웃음을 터뜨리셨죠. 그렇게 상견례가 시작된 지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갑자기 룸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하고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은 한 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전처였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전처는 뻔뻔하게 어깨를 뿌리치며 룸 안으로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가 좀 막혀서 늦었네요. 제가 큰딸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룸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와 진우 씨는 물론 저와 제 아내까지 모두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제 옆에 앉아있던 현재의 아내를 발견한 전처는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내 자리에 웬 아줌마가 앉아있어? 당신 재혼했어? 내가 이혼했다고 했지. 남남이 된 건 아니잖아. 전처는 콧방귀를 뀌며 자기 자리를 내놓으라는 듯이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저와 큰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여자가 평생 잊지 못할 참 교육을 시작할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미 급한 할머니께서 먼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수년 전 제 사정을 처음 듣던 날부터 전처를 천하의 나쁜 년이라 부르며 벼르고 계셨거든요. 아이고 이 뻔뻔한 옆에 내가 누군가 했더니 지 남편 힘들 때 돈 몇 푼에 애들 버리고 친구놈이랑 바람나서 도망간 그 꽃뱀 아니야? 네가 감히 어디라고 우리 예쁜 서윤이 앞길을 막으러 와?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네가 엄마야? 자식들이 피눈물 흘리며 아빠 뒤에서 고생할 때 너는 어디서 뭘 했어? 이 천벌받을 인간아. 전처는 악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할머니의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식당 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처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왜들 이래요? 나 애들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나도 엄마인데 왜 나만 미워해? 그때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던 큰딸 서윤이가 차가운 얼음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처의 온갖 뻔뻔한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는 상상도 못할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과연 딸 아이는 그 여자의 입을 어떻게 다물게 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참 교육의 절정을 기대해 주십시오. 전처는 머리채를 잡힌 채 씩씩거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비열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서희야, 엄마 좀 봐.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니? 너희들 졸업식 날에도 멀리서 지켜봤어. 다들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마음 졸이며 살았단 말이야. 전처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딸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저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전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줄곧 차분하게 앉아있던 큰딸 서윤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줌마, 그만하세요. 엄마라는 단어가 아줌마 입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한테는 흉기가 돼요. 서윤이의 차가운 일침에 전처는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는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전처가 며칠 전 우리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며 돈을 요구했던 녹취록과 지난번 처제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며 다단계에 빠져 허우적대던 문자를 사돈될 분들 앞 스피커폰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를 보고 사람이 한 짓이에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안부를 묻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위 될 사람 앞에서 장모님 소리 한번 듣고 싶다고 식당 룸 번호까지 알아내 쳐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일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 말아먹고 마지막으로 자식까지 팔아먹으려는 기생충일까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돈들 분들의 얼굴에는 경멸이 서렸고 전처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전처는 부들부들 떨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번엔 제 아내가 나섰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이들 제가 밥해주고 씻겨주고 사랑으로 키웠어요. 아이들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여기서 추하게 굴수록 당신이 얼마나 바닥 인생인지 온 동네에 소문날 뿐이니까요.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직감한 전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꼴을 보며 혀를 쯧쯧 하시며 다시 한번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디서 사돈 때 귀한 자식 상견례 자리에 이런 짐승을 데려오나 했더니 꼴 좋네.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나타나는 순간 경찰서로 직행할 줄 알아. 전처는 머리카락이 반쯤 뽑힌 채 식당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지독한 악연이 딸아이의 똑똑한 일격과 우리 가족의 단단한 연대 앞에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처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지만 저는 비로소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가족이 온전히 우리만의 것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전처가 남긴 마지막 독설과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게 닥친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전처의 비참한 최후는 무엇일까요?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식당 룸을 도망치듯 빠져나간 전처의 뒷모습은 제가 2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공포와 증오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잠시 험악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돈 되실 분들도 전처의 추악한 행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오히려 제 딸 서윤이를 더욱 안쓰럽게 여기며 이런 아이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는 더 이상 우리 집 근처나 아이들의 직장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처제마저도 그 여자의 밑빠진 독에 더 이상 물을 붓지 않겠다며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고아원에서부터 자매처럼 의지하며 살아왔던 동생마저 등을 돌렸으니 세상 천지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이 자초한 외로움과 빈털터리 신세뿐이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다단계로 인생을 말아먹고 고시원 구석에서 울고 있을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지는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20년 전 스스로 가족의 울타리를 걷어차고 나간 인간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업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죠. 평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큰딸 서윤이와 성찬이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 입구에서 혼주석을 지키던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20년 전 그 지독한 배신 뒤에 남겨진 것은 텅 빈 지갑과 빚더미, 그리고 울고 있던 어린 딸들의 얼굴뿐이었는데 어느덧 성인이 된 아이들이 제 손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결혼식 내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내 손주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 며 식장 안을 울리도록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큰딸 서윤이는 예쁜 아들을 낳아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고 이제는 작은 딸 서희마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 딸의 예비신랑도 건실한 공무원으로 그 역시 우리 가족의 따뜻함에 반해 사돈댁 어르신들도 우리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얼마 전 제 아내의 아들들이 마음을 열고 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난 수년간 제가 그들을 대했던 진심이 결국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드디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된 우리는 다가올 설날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명절 음식을 준비할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 있습니다. 20년 전 제 인생을 무너뜨렸던 그 배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더 강한 아버지로 그리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전처가 버리고 떠난 자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북적이는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가혹한 고난이었겠지만 저는 그 고통을 걸음삼아 이렇게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이 소중한 인연들을 지키며 오늘처럼 평온한 일상을 감사히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배신이라는 쓴 약이 어떻게 인생 최고의 보약이 되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눈부신 햇살 아래 서게 된 기분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세월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와 고향 친구에게 칼을 맞고 어린 두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사글세집으로 쫓겨나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옥 같았던 배신이 저에게는 진짜 인생을 선물해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느라 허덕이며 지금처럼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곁에는 누구보다 저를 존경해주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 그리고 이제는 사돈이 되어 친형제처럼 지내는 진우와 인자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얼마 전엔 큰딸 서윤이가 낳은 손주 녀석이 제 품에 안겨 할아버지! 라고 옹알이를 하는데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재원아, 너 참 잘 버텼다. 이 행복을 보려고 그 모진 풍파를 견뎠구나. 하고 말입니다. 배신당했던 그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국이 아니라 제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어보니 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친구놈은 결국 사업이 완전히 망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전처 역시 하나뿐인 처제에게조차 버림받고 고독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배신하고 눈물 흘리게 한 대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굳이 제가 제 손을 더럽혀 복수하지 않아도 추악하게 산 인생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마련이더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배신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년 전 사글새집 마당에서 조기구이를 얻어먹으며 울었던 그날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독하게 마음먹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땀 흘리다 보면 반드시 보란듯이 일어설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야말로 배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우아한 복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작은 딸 서희의 결혼식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돈이 된 진우와 할머니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 제 이야기가 지금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은 한순간이지만 진실한 사랑과 노력으로 일궈낸 행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며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할아버지로, 든든한 아버지로 남은 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